이거를 밟고 얘를 놓쳤어요. 그랬더니 속상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도파민이 올라와요. 되게 대중적인 걸 좋아하네? 라는 말을 또 듣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와, 너 너무 평범해. 오 맞아.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최고의 모욕이야. 우리는 과연 태어날 때부터 덕후였을까요? 카카오 페이지에서 말하는 이곳은 스덕방이고요. 저는 성우 남도형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아름다운 그 두 글자 덕후입니다. 덕후와 머글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일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오늘의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를 과거로부터 해부해주실 장동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자타공인 덕후이자 웹툰 평론가 이재민님, 안녕하십니까. 다시 오셨습니다. 소년 만화부터 BL, K-팝까지 섭렵한 젠지 대표 오타쿠 우리 순디님까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제일 평범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덕후라고 하고 다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탈덕까지는 아니고 잠깐 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네, 만화평론가 이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또 다시 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것저것 많이 좋아하는 오타쿠로 오늘 출연하게 된 순디고요. TPO에 맞게 옷을 한번 입어보았는데 재민 소장님 이 친구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어떤 버전인지를 물어보셔야.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아 맞아요. 이런 얘기들 오늘 나눠보고자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네. 아유, 저도 참여했었는데 반갑네요. 자, 그리고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이고요. 궁금한 뇌를 가지고 있어서 장동선의 궁금한 뇌라고 하는 채널로 뇌과학을 널리 알리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덕후라는 주제에 숨겨놨던 주제인데요. 누군가가 꺼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주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뇌과학자에게 보통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뭐 돈 잘 버는 뇌가 따로 있나요? 부자의 뇌, 뭐 똑똑해지는 뇌가 따로 있나요? 뭐 이런 건데 덕후의 뇌에 대한 그 질문은 아직 안 왔어요. 진짜 할 말이 많고 얘기할 게 많은데 이 주제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분, 재민님, 순디님 그리고 동선님까지 세 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 건데요. 자, 두 분은 덕후로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 또 오늘 처음 오신 장동선 교수님께서, 동선님께서 또 어떠십니까? 덕후세요, 머글이세요? 제가 볼 때 네. 모든 덕후는 어딘가에서 머글이고 모든 머글 중에 덕후는 숨어 있습니다. 명언이다. 왜냐하면은 그 모르는 영역에서는 완전히 머글이고, 근데 저만의 어떤 분야에서 부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거는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100명 중에 1명 이상 많이 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숨겨진 분야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분야들이 좀 많아서 성격 자체가 약간 덕후스러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래식 음악 덕후입니다. 재즈 음악. 음반이 한 3,500장 있어요. 근데 어떤 스타일로 모으냐면은 어떤 곡에 꽂힌다. 예를 들어서 바흐의 골드베르 변주곡. 그러면 이 곡의 그 모든 CD 시중에 나와 있는 거 47장을 다 사요. 그리고 나서 모든 곡들을 비교 감상을 다 하고 듣는 것만으로 모자라서 악보를 사고 그걸 연주해보고 다음에는 원곡이 아닌 편곡 버전으로 얼마나 다양한 버전들이 있는가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컬렉터에서 시작해서 덕후가 되는 건데 재력이 약간 받쳐주시는 네. 이게 없으면 안 중요해요. 되는 그런 건데요, 이거. 이게 보통 중고 음반을 많이 모았고요. 그래서 회현동 옛날에 그 명동 네네. 지하상가 그런데 이제 LP판 막 이런 것들 뭐 나와 있으면 진짜 막 싸게 막 땡처리 해가지고 나온 것들을 막 통으로 살 수 있다 막 이러면은 다 수집해 오고. 근데 동선님 그거 말고도 또 뭐 대전 격투 게임도 좋아하세요? 게임 덕후 시절이 있었어요. 격투를 좋아하실 것 같은. 사실 친구인데. 오늘 갖고 오려는 티셔츠가 네. 못 챙겨왔는데 철권, 네. 스트리트 파이터, 네. 막 요거 그 남코 것도 티셔츠 한정판 가지고 반다이 있었거든요. 남코. 반다이 남코. 그거는 어울릴까 해가지고 안 갖고 오긴 했는데 네. 나름 초창기 게임 나왔을 때 막 버추어 파이터 같은 게임 나오고 이럴 때 아우.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3D 모델로 인간처럼 움직이고 정말로 싸운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름 격투기 게임을 꽤 오랫동안 모든 시리즈 섭렵했어요. 그래서 스트리트 파이터, 버추어 파이터, 철권, 데드 올 라이브, 모탈 컴배트, 킹 오브 파이터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마블 캡콤까지 쭉 가면서 사실은 각각의 뭐 그림체, 파이팅 스타일, 얼마나 실제로 뭐 움직임들을 재현하나. 네, 그렇다고 또 모시게 된 이유가 이런 또 덕후시기도 하지만 또 큰 이유가 있습니다. 웹툰도 즐겨보신다고. 네, 사실 웹툰은
가리지 않고 아, 그럼요. 웹툰은 이렇게 웹툰도 많이 즐기고 찾아봐서 보통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이 업로드되면은 밤 12시쯤 업로드되잖아요. 30분 전부터 가가지고서는 쾅쾅쾅쾅쾅. 네, 기다리고 있죠. 업로드되면은 막 첫 번째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덕후네요. 덕후시네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 지르죠 미리. 그 소정권 미리 챙겨놓고. 덕후들이 작가들을 먹여 살리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계속 나왔던 단어 덕후. 덕후가 대체 뭔지부터 제대로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 한마디로 한번 순디님께서 덕후를 정해 주신다면. 덕후의 정의는 오타쿠들마다 모두 다르긴 한데요. 저는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오타쿠는 뭐 이런 오타쿠도 있고 저런 오타쿠도 있고 뭐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장르가 다르고 하지만 그들이 모두 갖고 있는 공통의 특징이라 함은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타쿠는 즉 이상한 사람들. 무슨 덕자에 무슨 후자예요? 저는 그걸 그렇게 정의를 해요, 진짜. 덕덕자에 후할 후자에서 덕이 후한 사람들. 아 진짜로요? 저는 그렇게 저는 해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영어는 말씀하시고 저는 그렇게도 한번 전 해석해가지고 어디 말한 적이 있었어요. 오타쿠가 일본어거든요. 오타쿠가 이제 멸칭이 됐어요. 오. 사람들을 부를 때 그걸 순화시켜서 덕후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이건 줄임말이에요, 오타쿠의. 어떻게 보면 중간에 오덕후도 한번 그죠, 있잖아요. 오덕후. 아, 그러니까 일본 말을 그냥 한국화한 거네요. 네. 사실 덕후의 정의 물어보면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널드. 널드 기 아니에요. 매니아? 매니아. 매니아. 아 근데 원래 매니아는 미친 사람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매니악 이러면은 무언가에 미쳤다. 돌았다. 그것도- 네, 사실은 그 매니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또 다르게 매닉 데프레시브에서 우리가 조울증일 때 조증의 한 증상이 매니악이거든요. 매니악. 완전 업되고 미치고 막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완전 지금 업된 상태, 비정상일 정도로 약간. 그러니까 팬 할 때 팬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도 그 원래 광신도라고 지칭하는 파나틱에서 온 거잖아요. 파나틱에서. 네. 그래서 그것도 약간 그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던 거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30분 전부터 가서 온라인으로 줄을 서지 않는다. 그런 이상한 짓 하지 않죠. 온라인 것처럼. 줄이라 자체도 저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비유를. 온라인 줄 그래. 그렇죠. 온라인 줄을 서서 그 줄도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입장을. 그런 걸 하는 것처럼 이상한 걸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무언가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뇌가 100분위로 보면은 일반 사람들의 중위값을 한참 벗어난 특이한 반응을 강하게 보이는 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나온다, 뭐 특정 음악이 나온다, 그냥 뭐 음악인가 보다, 캐릭터인가 보다 하는데 우와, 막 너 뭐 이거 알아? 너 혹시 클래식 음악 좋아해? 이거 너 이거 아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냥 일상적이지 않은 평균과 한참 벗어난 높은 반응성을 보이는 거고.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덕후들은 그 반응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왜 신나는 걸로 나올까요?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일반 사람들이 뭔가를 좋아하거나 막 너무 즐거움, 기쁨, 쾌락을 추구하면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네. 하잖아요. 근데 사실 도파민 중독은 과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중독이라는 과정에 도파민 회로가 관여를 하고 도파민은 보상 회로, 학습 회로의 일부예요. 자, 근데 덕후의 경우에 뭔가를 보면 막 신나면서 반응하잖아요. 네. 일반인과 약간 다르게 특정 대상에 대해서 보상 회로가 다르게 튜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극을 보는 순간 뇌에서 엄청나게 많은 도파민이 나오면서 이걸 보상으로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을 보면은 막 와 신나잖아요. 네. 근데 덕후들은 자기가 덕질을 하는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종류의 신호가 오더라도 주의 집중 만빵 그걸 누군가가 언급했다 걸 봤다 내가 뭐 이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뇌에게 있어서 보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네. 도영님은 그런 경우 있어요? 뭔가 딱 봤을 때 이거 하고 막 신나는. 왜냐면 아까 되게 저희끼리 신나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도영님 되게 차분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차분함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기해요. 저도 이미 사실 저의 도파민은 아까 저희 촬영 직전에 끝나고 와가지고 또 이번에 마트 피카츄가 예약판이 떴어요. 그래서 그거 성공을 하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제가 아까 잠깐 외출을 했다가 나왔는데 네. 장 마트를 든 피카츄를 지금 예약 성공을 하고 와서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과집중이 이미 끝난 상태. 근데 저는 도파민이 발산이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의 그 공감대를 이미 형성하기 위해 포켓몬 덕후세요? 많은 걸 모읍니다. 포켓몬도 모으고 라부부도 라부부도 모으고 근데 모으는 게 많이 과합니다. 지금 여기를 다 차일 정도로 많이 모으고 있는데
이런 모으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수집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이제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제 뇌가 보상 회로가 튜닝이 된다라는 거는 그거를 내가 얻게 되면 또는 이거를 보게 되면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되거나 나에게 큰 즐거움이 된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 효과가 소유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커져요. 내가 뭔가 이제 모으기 시작했는데 세트가 있어요. 이 중에 우연히 내 손 안에 3개가 들어왔어. 나머지 7개 모아야 되잖아요. 시작조차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가지게 되는 순간 완성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생기고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수렵 채집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동굴에 살던 원시 시대 인류의 경우에도 내가 맛있는 열매를 뭐 어느 숲의 초입에서 봤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숲에 이 열매가 어디까지 있나, 가져야 나무가 얼마나 있나, 웬만하면 우리 동굴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내 질 수 있을 만큼 열매를 싸가지고 간다. 약간 이런 욕망이 발달하던 게 내가 이제 특정 자극에 꽂혔다, 튜닝이 됐다. 그리고 내가 이거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다. 더 많이 가지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소유의 욕망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보상회로의 튜닝이 컬렉터 기질로 굉장히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내 영역에서만은 탐구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남들은 그냥 조금 보고 이제 알았으면은 더 이상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근데 덕후들은 이걸 파면 팔수록 자가 강화가 되면서 이게 더 모으고 싶고 그게 문제야. 더 즐거워지는 회로를 뚫은 거죠. 피카츄가 지금 200마리가 넘었어요. 네. 이제는 일본 가서 살 못 것도 없어. 구하는 프리미엄 붙은 막 한 마리에 15만 원짜리 이런 걸 갖고 와요. 어.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생각하신 덕후의 과학적 정의가 굉장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타당한데 궁금해졌어요. 누구 잘못이냐? 나냐? 아니면 부모님이냐? 아니면 그냥 인류 자체가 세팅된 거냐? 내 뇌다. 내 뇌를 만든 건 저희 부모님인가요? 내 뇌는 살면서 일단 처음에는 내 뇌가 만들어지도록 세팅된 내 유전자의 DNA의 설계도가 있을 거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내 몸과 내 뇌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되게 랜덤하게 내가 얼마나 많은 삶 속의 경험들을 했는가, 부모님, 환경, 뭐 인간관계, 공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나의 뇌를 만든 거죠. 그럼 결국엔 그냥 제가 만든 거네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인 거예요. 이거는 아, 탓할 수가 없구나. 아, 그렇구나. 탓할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죄라고 생각하거나 누구 잘못인가라는 게 잘못됐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현대 사회의 덕후의 뇌가 되게 건강한 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도파민 중독 얘기도 아까 했었는데 보통 우리 뇌가 어디에 이렇게 빠르게 중독이 되냐면 당장 즐거운 거, 즉각 보상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즉각 보상은 뭐냐? 술 한 잔 마시면 즐거워. 막 근데 이게 너무 즐거워서 계속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에 갔어. 또는 뭐 당장 즐거운 무언가를 해가지고 즐거움을 얻는 게 대부분의 중독으로 가는 역치가 계속 높아지면서 즉각 보상이거든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모든 중독되는 즉각 보상은 다 도파민 수용체를 줄어들게 해요. 쪼그라들기. 그래서 중독이 일어나요. 아. 그게 알코올이건 마약이건 뭐 게임 중독이건 쇼츠 중독이건 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즉각 보상이 아니라 지연 보상으로 참고 견디고 모으고 수집하고 노력해가지고 얻는 기쁨을 얻는 그 회로는 오래 걸리고 투자할 수 있는 그 지연 보상 회로는 내가 더 많은 노력과 동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 회로의 끝단에 있는 도파민 수용체는 안 줄어들어요. 아. 그 무슨 얘기냐? 그 힘이 나를 공부하게 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포켓몬 캐릭터를 모으게 하고 무언가를 파괴하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잘 맞은 게 이게 12시였거든요. 그래서 산 건데 제가 이거를 밟고 얘를 놓쳤어요. 그랬더니 속상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도파민이 올라와요.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지? 어떻게 구해야 되지? 지금 똑같은 전략을 짜고 있어. 지금 얘만 못 구했거든. 얘는 구했는데 구해야지. 얘 헤맸어요. 네. 촬영하는데 계속 알람이 오는 거예요. 가지고 너무 공감합니다. 그 마음. 지연 보상. 근데 이 지연 보상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준 전문가를 만들고 전문가를 만들어. 덕후의 뇌는 준 전문가의 뇌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그걸 공부해서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됐고 그 누구보다 그 영역을 많이 공부해서 전문가가 된 거잖아요. 근데 덕후의 뇌는 아무도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좋아서 진짜 뭐 내 사비를 털어서 계속 판 뇌가 거기로 갔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덕후들의 뇌는 그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뇌에 뺨치거나 비슷한 레벨이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준 전문가의 뇌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어른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그렇게 하지. 공부를 그렇게 하지 그랬니라는 말을 하지만 나는 공부한 건데. 공부한 거죠. 그죠, 그죠. 공부한 건데 이제 말할 게 생겼네요 부모님한테. 나는 공부를 한 거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뇌를 만들고 있는 건데. 방금 그 말 정말 오타쿠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론가님이 되신 거고 저도 그 서브컬처를 하다 보니까 성우가 됐고 그죠, 그죠. 덕후와 머글의 뇌는 다를까 하는 것이거든요. 자, 덕질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뇌가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부터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오. 시작이다. 재밌다. 자, 일단 세상에는 물리적인 신호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빛이 저에게 때려서. 와서 반사돼 가지고 망막에 닿아서 망막에서 이 빛의 신호가 수용체에 닿아가지고 화학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서 전기 신호가 돼서 시신경을 타고 후두엽에 있는 시각 중추로 도달을 한 게 저를 보는 행위의 첫 번째 단계인 그죠. 거예요. 와. 듣는다. 내 성대가 떨려서 목소리를 내면은 공기의 떨림이 만들어지는 거를 고막에 가서 고막을 떨리게 만들고 그 밑에 있는 털세포 밑에 있는 물리적 자극이 전기적 자극으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청신경을 타고 측두엽으로 가가지고 이곳에 있는 청각 중추에 원래 공기의 떨림이라고 하는 신호가 전달이 된 게 소리예요. 자, 그 얘기는 세상에 있는 빛 또는 소리 이러한 물리적인 자극들이 뇌 안에서 경험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각 신호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뇌에 전달이 됐어. 그럼 이 신호, 이 감각을 어딘가에 담아야 되잖아요. 일종의 개념의 그릇에. 내가 이 개념의 그릇에 담아서 거기다 이름도 붙이고 이건 이거야라고 하는 어떤 내 뇌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를 배우지 않으면 세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부터 눈을 가리고 2살 때까지 보지 못하던 아이를 갑자기 예를 들어서 수건을 떼주고 세상을 보게 하면 눈도 있고 신경도 있고 다 있지만 세상을 못 봐요. 아. 왜냐하면 들어오는 신호가 뭘 의미하는지 2년 동안 해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인간의 뇌랑 기계랑 다른 거예요. 웹캠 카메라가 꺼져 있다가 선이 뽑혀 있어. 2년 있다가 선을 꼽아도 상은 맺히잖아요. 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뇌는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동적으로 패시브하게 뭐 레이더의 신호가 온 게 아니라 내 뇌가 신호를 담을 수 있는 이름, 개념, 어떤 표상들 이러한 것들을 내 뇌 안에 갖고 있어야 빛도 해석하고 소리도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한국말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져서 귀에 고막의 떨림으로 소리가 들어오면은 다 해석해서 언어로 그걸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한 30초 동안 독일어로 막 얘기를 한다. Wenn ich auf einmal anfange auf Deutsch zu reden, dann habt ihr überhaupt gar keine Ahnung, wovon ich rede. Dann werdet ihr denken, okay, wovon redet ihr denn? Das hat doch überhaupt keine Bedeutung für mich. Und dann könnt ihr gar kein Wort verstehen. Und das hat überhaupt gar keine Bedeutung. Also das ja. 그렇죠? 이렇게 축구 중계 때문에 그거 뭘 하는 들어보면서. 거야? 막 그냥 소리는 소리인데. 그리고 분명히 문장이고 의미도 담겨 있고 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뇌는 그걸 해석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 이거 노이즈죠. 우리 뇌가 세상을 이해하는 거는 개념의 그릇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그릇은 대부분 서로 일치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리 같은 영역으로 가서 전문가, 안성재 셰프. 이분의 뇌 안에서는 일반 사람보다 맛이라고 하는 걸 구분할 수 있는 세세한 그릇의 숫자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겠죠. 훨씬 더 많고. 많을 거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얘기는 전문가의 뇌는 훨씬 다양하게 세상의 물리적 신호를 해석하고 구분하고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뇌다. 그렇게 트레이닝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덕후의 뇌가 준전문가의 뇌라고 얘기했죠. 내가 덕질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일반 사람은 그냥 뭐 만화, 영화 뭐 이런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놨다고 한다면 덕후의 뇌는 이 영역에서 엄청나게 세분화된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어떠한 시그널들, 신호, 상징 뭐 이러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제각각의 그릇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들어가서 이러한 어떠한 카테고리컬 퍼셉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을 인지할 때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서 인지하고 각각의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이런 역지 테스트를 한다고 한다면 덕후의 뇌와 머글 뇌의 차이는 덕후는 내 덕질하는 대상에 대해서 훨씬 세분화해서 분류할 수 있고 조그만 신호도 캐치할 수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억하고 그것을 프로세싱 할 수 있는 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순디님이 저한테 이 캐릭터에 대해서 물어보신 게 그런 테스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테스트죠. 뭐 보통 사람들은 이걸 보면은 이게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여자. 여자 애니메이션 캐릭터 정도로 얘기한다. 네, 여자 애니메이션 캐릭터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타임문의 세이버인데 어떤 세이버냐? 뭐 이 사람의 천만이야. 진명은 무엇이냐? 그죠, 그죠. 뿐만 아니라 덕후끼리 만났는데 일종의 시크릿 코드 같은 게 있잖아요. 너 이것도 알아? 근데 서로 알아. 그러면 보통 사람은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덕후끼리는 일단 시크릿 코드 하나 확인하면은
베프. 그죠. 그쵸? 막 정말 우리는 아예 그냥 서로의 벽을 넘어서서 하나. 막 이런 연결감을 또 그죠, 느끼죠. 우리끼리 자주 했는데 전문 용어로 하니까 시크릿 코드니까 되게 괜찮다, 좋다. 또 궁금해지는 게 소위 저희가 입덕한다고 그러잖아요. 입덕. 네네네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스토리를 보고 재밌다고 뭐 재밌다고는 바로 끝나고 빠져나오고, 근데 누군가는 그 세계관에 몰입해가지고 완전 팍 빠져드는데 그 두 사람의 스토리를 볼 때 뇌 반응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입덕시킬 때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뇌에 없던 그릇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었어.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잠깐만, 진짜 맛있는 게 있는데 이거 너 평생 먹고 싶어질 거야. 이러면서 그릇 하나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놨더니 와, 진짜네라고 이제 입덕하게 된 거.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누군가가 그릇을 만들어주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카테고리가 형성되는 게 필요하죠. 플러스 거기서 내가 보상을 느꼈어야죠. 너무 좋은데, 너무 막 감동적인데, 그러면은 그 보상을 경험한 순간 뇌는 나 이거 또 경험하고 싶은데. 라는 형태로 그것을 다시 추구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나이대에 따라서 좀 그 다른가요?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에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나이 들면은 뭔가 새로운 걸 찾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나이에 따라서 이런 활성화되는 정도가 낮아지고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있는 걸로 알고, 제 기억에 맞으면은 되게 재밌는 연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한 연구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원을 들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쭉 어떤 사람이 얼마나 새로운 음악을 많이 개척하고 탐험하면서 듣나의 패턴을 분석을 했더니, 10대, 20대에는 실제로 다양한 종류의 음악들을 이렇게 탐험을 하다가 이게 30대, 40대로 가면서 내 음악에 고향이 있으면 그냥 눌러 앉는 거야. 나는 락, 나는 옛날 힙합, 나는 90년대 가요, 막 이런 형태로, 그게 나의 음악적 고향이지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취향 밖의 것들을 좀 피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고, 제 기억이 맞으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쭉 나이 들어서까지 비슷하게 가는데, 되게 흥미롭게도 60대 이상의 일부 그룹에서는 충분히 나이가 들고 나면 다시 약간 새로운 취향을 허용하는 시기도 온다는 그냥 작은 사이드도 읽은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되면 진짜로 회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네요. 그러네. 그 회춘이란 말이 맞는 게, 그 젊고 나이 들고는 그냥 물리적 시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뇌가 얼마나 새로운 자극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와. 저는 이게 사실 뇌의 젊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덕질한 사람 계속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 있으면 사실 젊게 사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오타쿠들은 안 늙는다. 도저히, 그러니까 약간 15세에서 42세 사이에 얼굴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타쿠. 제 이 얼굴이 중3 때 얼굴이랑 똑같아요. 제가 나중에 인증샷 보내드릴 수 있는데, 심지어 중3 때 얼굴이 강호동 얼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인다. 저건 30대 아빠의 얼굴이다. 막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오타쿠들은 평생 늙지 않는 이유는 뇌에서 계속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그럼 회춘 DNA가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오타쿠가 저는 덕후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릇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찾잖아요. 막 어딘가 숨겨져 있는 거 발굴되는 거 일본까지 가서 막 캐릭터 사오고. 그러니까 이게 개척전이 된 거예요. 내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일종의 막 고고학자처럼, 탐험가처럼. 같은 영화, 드라마, 웹툰을 N차 감상하는 덕후분들 많잖아요. 이게 아는 내용을 또 보는 심리는 뭘까요? 이게 이제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영역은 두 영역이 있어요. 흑질, 측좌핵. 근데 약간 다른 상황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차 돌릴 때. 레어템이 나오나 안 나오나. 지금 이거 초레어템인가? 막 이거 그때 어때요? 사실은 돌리기 전부터 기대감이 올라가잖아. 그때부터 뽑을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그때부터 오 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올라가는데, 이때 나오는 도파민이 기대하는 동안에 나오는 도파민이에요. 잘 알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안 나와도 기대할 때 도파민 그대로 남아 있지. 물론 실망이 약간 되기도 하지만, 실망보다는 넥스트로 현질한다 막 이렇게 가죠. 아유, 이 정도면 괜찮지. 약간 이러면. 자, 근데 제가 이제 해석할 때 덕후엔에는, 그러니까 좋은 게 나왔을 때 보상의 맛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게 확실하고 크니까 이 두 가지 도파민의 맛을 다 보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와 좋아하다가 또 보상이 나오면은 좋고, 우리가 이제 뭔가 책을 또 읽고 하면은 또 망각이라는 것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고 다 못 보던 것도 있으니까 사실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 이 스토리 여기서 나 눈물 나야 되는데, 나 이 장면에서 감동해야 되는데, 그걸 막 기대하면서 봐요. 근데 보다 보면 기대하지 않은 새로운 발견돼요. 기대하지 않은 새로운 발견을 할 때도 도파민이 나오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스토리 안에서 기대하면서 빌드업하면서도
도파민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처음 보면서 그냥 재밌네라고 한 사람이 경험하는 도파민과는 내가 이미 덕질을 하면서 또 보는 사람에서는 다른 맛의 이 도파민, 다른 맛의 쾌락을 경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섬세한 사람들인 거네. 그러니까 되게 예쁜 그 감성이 있는 분들이었네요. 아. 그리고 사실은 왜 아이돌이나 이제 라이브 공연, 모든 라이브 공연을 나는 매일 보러 간다. 왜 그러냐? 여기선 이 효과가 더 세지는 게 모든 라이브 공연은 내가 녹음으로 들었던 그 음원하고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이 다르니까 그 다름에서 오는 도파민, 그 쾌락과 보상이 또 있고 이제 아는 맛, 내가 기대하는 맛에서 나오는 또 기쁨이 또 있고. 회전문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봤던 거 또 보고 애나차 보고 제 주변에도 이제 뮤지컬 덕후 친구들이 꽤 많이 있는데 뮤지컬 덕후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그 친구들은 모든 작품을 기본 열 몇 번씩 다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캐스트마다도 다 다르고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멘트를 치다가 이 사람이 뭐 애드립을 넣거나 약간 느끼셨나요? 뭔가? 왜냐하면 제가 왜 그 어떤 음반을 30개나 사겠어요.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운명경연곡이 나온다. 보통 사람은 뭘 기억해요? 빠바바밤 이거잖아요. 근데 카라얀, 번슈타인, 정명은 다 달라요. 누구는 빰빰빰빰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연주할까? 그러니까 이 똑같은 빠바바밤인데 빰빰빰빰으로 갈까 아니면 빠빠빠밤으로 갈까 뭐 그 미묘한 그 세기와 그 오케스트라 구성과 이 차이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다음 음반 열면서 이 지휘자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 연주는 또 어떻게 다를까? 저점은 내가 이미 알아서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럼 고점은 새롭게 나가는 거니까 여기 내가 더 할 수도 있고 최소한 이게 망하진 않을 건 알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이게 덕질의 맛이죠. 내가 좋아하는 곡이야. 기본은 있어. 근데 매번 약간의 차이나 버라이션이 있잖아요. 저도 애니 DVD 같은 거 블루레이를 모으다 보면 5판본인가 그래가지고 다시 회수할 때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갖고 있으면 너무 뿌듯해요. 그거 갖고 있으면 덕후들 사이에서는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표지 하나 그런 삑사리 난 거, 뭔가 이게 잘못 찍힌 거 딱 한 장 있는 거, 이런 거 희귀템. 저 이런 거 연장선에 그런 것도 있잖아. 내 최애 아이돌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밍을 계속 돌린다거나 인기 투표 참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또 어떤 또 심리적인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뭔가? 그러니까 또 다른 이 덕후들이 경험하는 기쁨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연결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뭐 굿즈를 산다 또는 뭐 새로운 앨범을 산다는 그 순간 나에게는 이게 구매가 그냥 구매가 아니라 내가 덕질하는 대상과의 연결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일하고 연결되어 있고 특히나 그 또 덕후들끼리 이런 이야기할 때도 연결감.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감을 만드는 게 도파민만 있는 게 아니라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유대감, 연결감 이런 것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덕후들끼리 이 커뮤니티 안에서 난 인정받는다. 우리 서로 이해가 된다. 굉장히 끈끈한 그 연결감이 되게 오래가는 지속적인 행복감을 주고요. 그리고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뭐 아이돌, 내가 좋아하는 대상하고 라이브 공연도 보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그러니까 어떠한 인터액션을 내가 행위적으로 한다라는 자체가 또 나에게 있어서 행복감을 줍니다. 지금은 그 완전 체험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콘텐츠를 볼 때 대리 체험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 주인공을 통해서 이 세계를 대리 체험하는 거고 그게 우리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리 체험하는 거다. 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실제 체험하는 거랑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많이 다른가요? 다르긴 다른데 근데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뉴럴 커플링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뉴럴 커플링은 뇌와 뇌가 연결되는 현상인데 어떻게 일어나냐? 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냥 뭐 강연이라고 칩시다. 강연이 너무 빨리 들어서 너무 재밌고 내가 공감 포인트가 있는 거야. 그럼 말하는 사람의 뇌를 뇌스캐너에 넣어서 스캐닝을 하고 듣는 사람의 뇌를 뇌스캐너에 넣어서 스캐닝을 하면은 동시에 두 개의 스캐너가 돌아가요. 흥미롭게도 말하고 듣는 시간차가 한 6, 7초 있죠. 요거 빼고 보면 내가 이 말에 몰입해서 들을수록 오 맞아 공감해 오 할 때 말하는 사람의 뇌의 전체 뇌파 패턴하고 듣는 사람의 뇌의 전체 뇌파 패턴이 갈수록 일치해서 뇌파 전체가 공명하듯이 같은 패턴으로 인터 브레인 싱크로니가 생겨요. 그게 우와. 뉴럴 커플링이에요. 아니 싱크로율이라는 게 실제로 가능한 거라고요? 실제로 뇌 안에서 싱크가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 싱크로율은 녹여버려서 내가 에반게리온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나가 되자. 이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은 내가 그냥 오케스트라 예를 들어 베토벤을 듣고 있어요. 조금 뇌피셜로 좀 더 가장을 상상력이랑 넣어서 약간 이게 컨텐츠적 재미를 MSG 더해서. 사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베토벤이 작곡할 때 느꼈던 감정과 상상들이 있을 텐데 뇌 상태가 우리가 100% 싱크로율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의 뇌 안에서도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크로율을 실제로 과학자들이 어떻게 또 연구를 했냐면 지휘자가 지휘를 해요. 그 다음에 연주자들이 연주를 해요. 이 호흡과 몸의 움직임에 실제 물리적 싱크로율이 높을수록 뇌 안에서 연결된 싱크로율도 올라가고 관객도 더 큰 아름다움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작곡가와 연주자와 듣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다 서로 다른 개인들이고 각각의 뇌를 가진 존재인데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플루트가 생긴 거, 바이올린이 생긴 거, 하프가 생긴 거, 음악적 원리는 다 다르지만 같은 음을 연주할 때 같은 공기의 공명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제각각 다른 뇌를 갖고 있는데 같은 대상에 덕질할 때 우리 뇌끼리의 연결 싱크로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구나. 저는 이거를 약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N회차 관람을 꽤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그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고 먼저 아 너무 좋아. 저 그거 3번 봤어요. 제가 그거를 영화관에서 36번을 봤거든요. 비교도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저 머글이에요. 36번을 봤는데 그걸 보게 된 이유가 전 사실 갔을 때 그 이걸 좋아하는 사람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공간에서의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내가 다 아니까 잠을 자더라도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 도파민인지 뭔지 뭘까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뇌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뇌랑 싱크가 됐어. 영화 그 자체가 되었다. 아니 왜냐하면은 제가 올해 3월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고 네, 세계 네. 최대 이제 엔터테크 페스티벌 하나 있잖아요. 올해 키노트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었어. 오. 스필버그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의 30년 40년 영화 인생에서 당신에게 영화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 방금 한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영화는 사람들에게 어떤 걸 주냐면 불이 딱 꺼지는 순간 서로 인종도 달라 성별도 달라 모두 제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불 꺼지는 순간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 동안 투게더 하나 되는 느낌을 영화가 주는 게 너무 좋아서입니다. 그러한 어떤 불 꺼지는 순간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함께 경험하는 느낌이라는 게 사실 인류를 이렇게 연결시킨다. 네. 가볍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또 특정 상대에게만 몰입을 했다가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까 스토리처럼 또 덕질 대상을 바꿔가면서 계속 덕후 활동을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대상을 바꾸는 순간 이제 또 새로운 그릇을 열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면서 또 다른 기쁨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느껴가는 과정은 비슷할 수가 있지만 그 대상을 바꾸게 되는 순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덕질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넘어서고 나면은 그게 이제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하고 또 다른 걸 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요거가 한 장르에서 깊이 좋아하는 거랑 여러 작품을 약간 맛보기식으로 여러 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뉘어요? 이렇게 좀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생기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뭐 원피스 같은 작품은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 그러니까 엄청 유명하잖아요. 유명하니까 애니메이션 뭐 좋아해라고 했을 때 나는 원피스 좋아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약간 상대적으로 가짜네. 가짜 오타쿠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원피스를 엄청 깊이 좋아해가지고 막 그 등장인물 이름도 다 알고 걔가 뭐 하는지 다 기억하고 뭐 걔들 관련된 뭐 것도 다 수집하고 하는 사람 vs 여러 애니메이션들을 알아가지고 뭘 말하면 그거 이거잖아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누가 더 덕후냐 누가 더 오타쿠냐에 대한 그런 진짜 쓸데없는 고민들을 이제 논쟁들을 한단 말이죠. 궁금해진 게 왜 오타쿠들은 진짜 가짜를 그렇게 가리고 싶어요? 오늘 핵심 질문입니다 이거. 이건 사실은 뭐 오타쿠만 그럴까요? 현답이 나와버렸다. 와, 우문현답이다. 모두가 내가 찐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어디든 있을 거예요. 구분짓고 싶어하는 어떤 본능 같은 게 좀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찐은 외부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 찐이라는 거는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인정할 수 있을 때서야 나오는 거예요. 소년만한 서사잖아 이거. 와, 덕후라는 두 글자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직도 궁금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번엔 자타공인 대한민국 덕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재민님과 순드림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고요. 궁금한 점을 우리 동서님께 물어보는 시간 또 가져볼게요. 자, 그러면 뭐 두 분은 나 진짜 왜 이러지? 아니면 덕후들은 진짜 왜 이럴까? 이런 경우가 있다면 또 언제가 있었을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오타쿠들이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신이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다들 이게 그러시죠. 이게 약간 꺼들먹대면서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이제 막 나는 아니지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제가 그렇게 오타쿠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너무 대단한 친구들을 봐서 이제 내가 저기에 가려면 한참 못 미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생기는 감정일지 아니면 뭔가 뇌에서 나를 자제시키는 것인지 사회적 뇌가 사회적 내가 사실 뇌 안에서 절대적인 가치 평가를 하는 메커니즘이 없어요. 항상 상대 평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많은 돈인지 적은 돈인지 가치는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 갖고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해된다. 샘플이. 그렇죠? 제가 스스로 애매하다고 느끼는 건 주변에 주변에 나보다 못한 덕후도 있고 더 대단한 덕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이 가치 평가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요. 이거 존재론적 고민이었네요. 사실 덕후가 애매하다고 느끼는 건 이거예요.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다. 그래서 무슨 사법고시를 통과했다. 내가 판사 경력이 얼마다. 이러면은 좀 제대로 된 어떤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전문가라고 하는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덕후는 그게 없어요. 근데 뇌는 사실상 어찌 보면 어떤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일 수 있는 준전문가의 뇌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그냥 붕 떠 있는 거예요. 약간 저는 그걸 대표적으로 그 흑백 요리사에서 만화책 보고 요리 배운 분 그분 보면서 느꼈어요. 요리를 정말 잘하는데 잘 모르겠어 내가 잘하는지. 왜냐면 난 만화책을 보고 배웠으니까 이게 이제 찐 무슨 미슐랭 셰프 인증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되게 스스로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어떤 덕후의 애매함은 약간 그게 그런 식으로 검증받기 전에 나오는 게 아닌가.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인증 마크가 없다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대에 간다면 시험을 보고 의사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타쿠는 평생을 그냥 증명해야 되거든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그 불안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쉬게 되거나 벗어나면 오타쿠가 아니게 되어버려. 그러니까 계속 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앞으로의 세상은 오타쿠의 세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인증 마크라는 게 되게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중요했잖아요. 아이비리그, 박사 이제 필요 없어요. AI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지식에 대한 접속 권한도 생기고 내가 파고 공부하고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사실 그거를 열심히 한 사람이 얻어내고 공부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덕후의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 새로 나온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더 깊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게 사실 어찌 보면은 전문가가 그냥 한때 땄던 타이틀로만 멈춰 있으면 오타쿠가 그냥 훨씬 더 넘어설 수 있는 세상이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우린 덕후가 돼야 됩니다. 이게 덕질하다가 정말 이렇게 브레이크 잡지 못해가지고 현타를 맞거나 후회한 적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은 항상 즐거워요. 근데 이제 야구 시즌이 되면 평일이 되면 이제 점점 마음이 좀 이제 조마조마해지고 주말엔 5시가 가까워지면 이제 주말에 5시니까 그렇게 되다가 어느 날 너무나 방송을 잘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배들이 인사하고 나오는데 그 직전에 경기 결과를 본 거예요. 그 역전패했더라고요. 그리고는 애들 인사를 못 받고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선배님 어디 기분 상하셨냐고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냐고. 너희들은 잘못 없어. 그래가지고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잘못했나요? 해가지고 녹음 끝나고 이것 때문에 인사를 못 받고 나온 거예요. 이러면서 그때 너무 후회했거든요. 팬이세요? 전 NC 다이노스인데 NC 구나. 전 시구도 2번을 했고 너무 와. 찐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곧 내가 된 거죠. 네, 저는 그냥 그 이호준 감독님의 마음으로 응원이 아니에요. 저는 그죠. 경기를 뛰어요. 내가 거기 있어. 내가 거기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위에. 그래서 그때 되게 후회했어요. 너무 행복하게 끝낸 이 녹음을 끝내고 후배들한테 너무 상처를 준 것처럼 순간 오해는 풀었지만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완전 있죠. 완전 있잖아요. 야구로 가면 이길 때 점수를 많이 내고 이겨도 화가 나요.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아니 어제는 그걸 못 쳐서 졌는데 더 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왜 나눠서 치지 못하고 적절하게 치지 못하고 오늘 다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순디님도 그런 경험 후회했던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거. 가장 최근에 이제 저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이제 보통 오타쿠들은 일본 갔다 오면은 이렇게 짐이 많아지잖아요. 이제 저희 집에 이미 집에 전시할 곳이 없어서 박스채로 남아져 있는 피규어만 7개가 넘어요. 근데 그게 이미 7개가 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피규어를 본 거예요. 제 최애 피규어죠. 그러면 사야지 하고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럼 사야지. 같이 간 친구들로 그럼 사야지. 그래서 사왔어요.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합리적 사고를 안 해. 그래서 왜 그 오타쿠들끼리 용어로 있길래 샀다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있길래 왜 샀어? 이걸 왜 샀어라고 하면 있길래 사면 항상 집에 가서 후회는 하는데 후회와 동시에 그래도 샀었어야 했다라고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뇌가 지르는 모드와 집에 가서 후회하는 모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뇌가 이제 가치 평가를 한다고. 되게 흥미로운 게 그 영어로 choice induced preference change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으로 유도된 기호 변화 뭐 이런 거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있길래 샀다를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없을 때는 살 게 없어. 선택할 게 없어. 그러면은 고민을 하지 않아. 근데 살 수 있는 게 생겼어. 초이스가 생긴 거예요. 그럼 초이스가 생기자마자 이걸 사야만 하는 이유들을 뇌가 만들어내요. preference.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요새 러닝에 꽂혔는데 뭐 특정 한정판 뭐 카보나 뭐 그 서울 마라톤 스페셜 버전 2026 이런 거 나왔는데 딱 하나 남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직원이 그럼 이 순간 내 뇌에서는 사야만 하는 이유들이 5가지 정도 이렇게 짜자자 리스트업이 되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상대평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뇌에서는 이 복내측 전전두엽 ventral medial prefrontal cortex에서 일단 이유들을 만들어내요. 사야만 한 이유들을. 그 순간은 이 이유 때문에 확신이 생겨요. 그래 샀어야 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집에 왔어요. 그때부터 평가 모드는 뭘 하냐면은 이 OFC, 오비토 프론탈 코텍스하고 안테리어 싱글레이트 코텍스 ACC라고 부르는 두 영역이 뭘 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안 샀을 때 옵션, 딴 데 가서 샀었을 때의 옵션, 더 싸게 샀을 수 있었을 때의 옵션, 온라인으로 샀었을 때의 옵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사기 위한 조건들만 내가 이게 딱 보여줬는데 이걸 안 사고 딴 걸 샀으면 뭘 살 수 있었을까? 또는 딴 데서 샀으면 얼마나 싸게 샀을 수 있었을까? 이 옵션들을 이제 그때부터 비교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걔는 왜 같이 안 나오고? 뭐냐면 네. 우리 수렵 채집 시대의 뇌를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멧돼지가 지나가는데 나중에 사슴이 올까? 토끼를 잡을까? 고민하고 있으면은 결국 항상 굶어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있으면은 뇌가 가, 잡아. 이 모드로 이제 나를 푸시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빠른 행동을 유도해요. 근데 이제 일단 가졌어. 갖고 오는 길에 토끼도 보이고 사슴도 보이네 이러면은 저걸 샀었어야 되나. 저거를 가져왔었으면 더 많이 먹었을 텐데. 뭐 오늘 먹을 건 토끼면 충분했는데. 막 이러한 형태로 이제 그 이후에 비교가 되는 다른 대상이나 이제 옵션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더 많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게 봐라. 왜냐하면 실제로 연구가 있어요. 그 선택과 후회는 우리가 늘 반복해요. 근데 이제 한 80 정도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뭔가를 질러서 하는 후회가 더 클까요? 그때 질렀어야 되는데 안 해서 하는 후회가 더 클까요? 안 했을 때 후회가 더 컸습니다. 벌써 나이가 드셨다는 얘기네요. 너무 많은 경험을 지금. 사실 하룻밤 정도는 행동으로 한 후회가 더 커요. 우린 이걸 이불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는 거는 비행동의 후회가 더 커요. 내가 그걸 왜 안 질렀을까? 왜 살면서 이걸 안 해봤을까? 나중에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노인분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의 한 80% 가까이 나온 얘기가 내가 그때 그냥 그렇게 막 무서워하거나 눈치 보거나 막 뭐 돈 모으거나 이걸 하지 않고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행동에 대한 후회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르세요. 역시 난 옳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옳았어. 저희가 주류의 인간들과 좀 다른 비주류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계속 했는데 메인스트림이라고 하죠. 약간 오타쿠들은 되게 대중적인 걸 좋아하네? 라는 말을 또 듣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와, 너 너무 평범해. 오 맞아. 인싸픽이네.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모욕이야. 그 말 취소해. 막 불타올라 막. 그리고 막 인싸픽 맞아요. 누가 막 갑자기 뭐 어떤 LP 이런 거 얘기를 하고 뭐 베토벤은 이런 음악 좋아해요라고 했는데 되게 메인스트림 좋아하시네요라고 하면은 갑자기 확 하면서 이게 뭐가 이게 타오르잖아요. 왜 오타쿠들은 이렇게 주류이고 싶지 않고 비주류이고 싶어 하는지 요거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치 평가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중간값이나 평균값에 가까울수록 안정감을 느껴요. 뭔가 튀지 않고 그러니까 최대한 주류와 함께 갈 때 안전함이 있죠.
그건 어찌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안정된 세상 속에서는 그 전략이 대다수에게 유효한 전략이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덕후들은 매니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 기준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백분율에서 중간값에 가까운 게 아니라 사실은 상위건 하위건 그건 상관없고 1% 어딘가 있으면 그게 이제 뭐 나를 정의하는 일부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하프를 잘한다는 부심이 있거나 나만 아는 캐릭터가 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나만의 장소에 나만 아는 하플에 줄 서서 사람들이 다 온다. 끔찍한 시나리오잖아요. 주류가 돼버린. 그래서 그렇죠? 성시경님 유튜브 가면 원석이 자자하잖아요. 맞아요. 왜 했냐. 왜 왔냐. 다시 그러면 나는 나만 알고 우리만 아는 무언가를 또 개척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그 덕후들의 뇌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개척자와 탐험가에 가깝고 중간값에서 벗어나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저 동선님 영상에서 이향인, 오트로버트 이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향인과 외향인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는데 이향인이라고 부르는 이 오트로버트들이 사람들이랑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긴 하지만 뭐 튀어나오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이 안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이들이랑 갖고 싶진 않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재밌지만 외계인이고 싶어. 자, 이번엔 덕후 공감 OX 퀴즈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재민님 그리고 순디님 그리고 원래 동선이면 안 하는 거였는데 넷이 다 같이 한번 하는 걸로. 덕후라서 해야겠다 싶으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 질문을 제가 하면 듣고 O인지 X인지 답변해 주시는 간단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어쨌건 참여는 하시지만 또 그 이유를 분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작품에 몰입해서 내 말투까지 바뀐 적이 있다? 들어볼까요? 둘, 셋. 요건 없다 나는. 말투 바뀐 적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저는 말투가 바뀐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게 되는 거죠. 그게 그거 아니에요? 내 말투가 바뀐 게 아니라 제가 그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갔는데 내 말투가 바뀐 게 아니지. 그럼 나도 이건가? 저는 진짜 X. 저는 다양한 작품에서 또 너무 멋진 주인공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 캐릭에 몰입하는 건 좋지만 내가 그 캐릭이 되는 건 그 범죄에 벗어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캐릭에 몰입하는 거와 내가 그 캐릭이 되는 건 달라요. 좀 연기자 직업이니까 입장으로 또.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이제 메타인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는 갔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애니메이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은 들은 거니까. 네, 그래서 말투를 좀 따라하게 되고 뭐 아니면 일본어를 쓰는 방식이나 아니면 억양 톤 같은 게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뭐 예를 들면 약간 미소녀물, 약간 마법 소녀물 같은 걸 볼 때는 뭔가 좀 더 키라키라해지고. 예, 키라키라해지고 막 약간 그런 말투를 쓰다가 이제 뭐 여기 나오는 페이트 뭐 제로 같은 거 그런 거 듣다 보면 근엄해지고. 갑자기 근엄해. 근데 저는 태어나기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뭐 독일, 한국, 미국, 뭐 오스트리아, 스위스 다양한 곳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카멜레온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빙의에서 그게 이제 영화가 됐건 애니메이션이 됐건 실제 세상 속에서도 발음, 말투 이런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뭐 영국 사람하고 영어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 Indeed, 오. that's not right.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좀 쟤는 재수 없을 수 있어. 지금 나를 놀리나? 막 이런 느낌으로. 근데 또 독일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that's really great. that's very frustrating. 막 이런 식으로. 그죠? 특정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맞춰가는 게 약간의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근데 오늘 하다 보니까 진짜 동선님은 덕후세요. 네. 딴 데가 덕후 아니신 척 하시면 안 돼요. 먹을 네. 먹을 아니십니다. 빠르게 한번 더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던 아티스트나 작품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아져서 오히려 내 덕심은 줄어든 적이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다면 X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덕후분들은 그렇구나.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질문 아니에요? 이거는 100% 누굴 데려와도 다 똑같이 대답해요. 난 더 응원해. 저 말을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밴드와 아티스트들이 한 트럭이에요. 그럼요. 세 분이 이제 뉴트럴 싱크가 맞았으니까 한 네. 분이 대표로 한번 말씀하신다면. 그냥 네. 너무 당연한 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긴데요. 나의 세계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는 응원을 아직 하죠. 근데 이제 이러면서 더- 나는 당신의 팬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됐다. 저는 이런 거예요. 독일어로 쇼펜하우어 읽었어요. 철학자 좋아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연예인이 쇼펜하우어 책 들고 왔다고 다들 쇼펜하우어를 들고 다녀. 그럼 난 어디서 쇼펜하우어 읽었다는 말도 안 해요. 말하기가 싫어. 그들과 같아지는 거지. 또 뭐가 있냐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니들이 쇼펜하우어를 알아?
이거다. 상하셨단 말이에요. 오실 때마다. 차마 말하지 못했던.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데 뭐 아는 척을 해요. 그냥 독일어로 이거 맞다. 따라쟁이들.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찐이라고 주장하는 것조차가 수치스럽다. 와, 순디님이다. 아니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을 다 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점점 진짜 와 지금 재밌어지는데 질문이 여러 개 더 있거든요. 다음 거 가볼게요. 기본 욕구, 수면, 배설, 식욕을 포기하고 덕질, 굿즈를 선택한 적이 있다. 뭐 가볍게 들죠. 네. 이건 뭐 그렇죠. 뭐 당연한 거 너무 인간의 욕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맞아요. 별거 없던데. 저는 이제 음악 덕후니까 라디오헤드 너무 좋아하는데 아 독일에서 이제 라디오헤드 진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완전히 또 새로 나온 그 앨범을 또 소개하는 그 락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문제는 이 헤드라이너로 라디오헤드가 올라오는 시간이 저녁 8시. 페스티벌 시작은 아침 10시. 근데 일단 들어가는 것부터가 어려운데 들어가서 10시간을 버텨야 내가 메인 이 밴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또 덕후들끼리 뭐가 있냐면은 진짜 10시간 동안 라디오헤드를 보기 위해서 그 앞에 모든 밴드들과 함께 슬램 댄스를 하면서 이제 즐겨주는데 이게 10시간 동안 락 페스티벌 뛰는 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화장실 안 가요. 안 먹어요. 눕지도 못해요. 그런데 또 갑자기 어떤 애들이 있냐면 막 문신하고 근육질에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6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애들이 막 우르르 우리를 이제 몰아내려고 그러네. 그럼 이제 뭘 하냐면은 한 8명 정도 되는 이제 그 다른 같이 이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싱크로 맞은 사람들. 동지들요. 서로 알아. 왜냐면 우리 8시간 같이 뛰었거든. 그럼 이제 6시간 뛴 친구들 이렇게 살아보다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그 근육질 들어온 애를 이렇게 위로 올려버려. 오. 그러면 이제 락 페스티벌 떠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리는 순간 얘는 못 내려와. 그러면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와 하고서 이제 맨 뒷줄을 가버리는 거죠. 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무슨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독하게 우리는 똥오줌 다 참고 먹는 거 참고 라디오애들을 보기 위해서 락 페스티벌을 버틴 사람들끼리 우리들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모든 애들을 뒤로 보내버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공연을 봤던 그 기억이 있죠.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몰입을 할수록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가 있다. 들어볼까요? 둘, 셋. 그렇죠. 열나고 땀나고 이건 그러죠. OX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 뇌와 신체에 영향을 줘서 그런 거겠죠. 네, 어떨까요? 왜냐하면 네. 이게 몰입이 되는 순간 감정이 발동을 하고 이게 실제로 몸의 교감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노르아드레날린처럼 이제 심장이 뛰고 흥분하게 만드는 그 대리 경험을 우리가 실제로 다 합니다. 실제 체험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 영화를 볼 때는 또는 그 공포스러운 장면을 볼 때는 두려움을 느끼는 경험을 뇌가 하고 그래서 그거는 되게 당연하게 실제로 일어날 만한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한다. 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암기를 잘 못하는 사람도 내 최애 대사는 5줄 이상 읊을 수 있다. 자, 둘, 셋. 아이 그럼요. 네, 이거는 뭐 근데 좋아하는 데서 나오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럼 이게 덕질이 뇌 암기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거나 업그레이드시키거나 개방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확실히 예를 들어서 암기 능력을 압도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호기심과 궁금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궁금하면 궁금해서 찾아보거나 궁금해서 본 거는 기억이 훨씬 잘 나요. 궁금하지 않는데 시험 공부 위해서 본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을 때 뭔가 기억을 잘하고 싶으면은 내 스스로를 일부러 궁금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던진 다음에 그 답을 책에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를 읽으면은 되게 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궁금증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정말 좋았다. 그러니까 막 이 순간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정의 태가가 붙은 순간은 기억이 잘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살면서 이건 꼭 피해야 돼 또는 저거는 또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떠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 순간들은 뇌가 기억할 수밖에 없죠. 덕질이라고 하는 거는 2가지가 다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의 최애가 욕먹는 모습을 보고 나에 대한 모욕이라고 느낀 적이 있다. 자, 들어볼까요? 둘, 셋. 뭐 저는 저만 X네요. 저는 아까 말한 그 더빙 몰입했던 그거랑 비슷한 답변입니다. 메타인지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까지 뭐 내가 모욕이라고까지는 간 적은 없지만 세 분은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돌을 좋아하셨으니까 아이돌이나 뭐 아니면 그런 작품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대상이나 캐릭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는 저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도전. 나에 대한 도전. 내 감히 정체성에 네가? 대한 도전.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좀 다른 게 이게 내가 좋다고 했는데 별론데? 라고 하는 건 뭐 100% 공격이죠, 이거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져요. 장갑 던지는 거지. 듀얼 하면서 듀얼하면서 갑자기 뭐 시작한다고? 이렇게 결투다. 혈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데 저도 이제 이런 제가 싫고 그리고 오타쿠들이 그러는 걸 볼 때마다 꼴불견이에요. 싫어요. 저도 그게 싫은데 그게 그렇게 움직이게 되고 저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저는 내부자가 욕하는 건 상관없어요. 아, 이거 나도 비슷한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거야. 어. 같은 동료끼리는 괜찮아. 나랑 싱크로가 맞은 사람이 욕하는 거는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동의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욕하고 지나가면 그렇게 화가 나요. 아 너무 싫어. 참을 수가 없어 진짜로. 여기 써잖아요. 나의 최애가 욕 먹는 모습을 본다. 욕과 비판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흐 골드베르 변주곡을 들려줬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야. 아 X나 졸리네. 막 이러면은 욕이에요. 헐뜯는 거예요. 이미 욕을 하셨어요. 죄송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어제는 와 이거 뭐 이런 졸린 곡이 다 있어 그러면 네가 골드베르 변주곡을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이건 원래가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잠이 잘 들려고 작곡된 곡이야. 너가 몰라서 그래. 모르면서 야 이거 졸리다고 말하는 건 칭찬이지. 야 이걸 가지고 욕하는 네가 부끄럽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이 연주는 해석 자체가 원곡의 의도와는 다르게 조금 다른 템포로 특별하게 연주를 한 것 같아서 제 취향은 아닙니다. 비판 인정. 당신은 내부자군요. 이거는 그쪽이 내부자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지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뭐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까. 근거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평가할 수 없다. 그죠? 내부자만 평가할 수 있어. 근거 있는 이야기다.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뭐 취향이 아닐 수도 있고 당연히 인정하잖아요. 다 비판. 근데 이유 없이 이해 못하면서 그냥 내가 싫어서 헐뜯는다. 욕. 그건 못 참죠. 그 기준은 결국 제가 정하는 거군요. 사실 이거 이제 지금 약간 저의 주관과 객관이 막 약간 섞여버렸는데 각자가 아니게 되어버려.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편향은 사실은 인그룹 아웃그룹 바이어스라고 그래서 내 집단 외 집단 편향이에요. 그래서 내 쪽의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부자들 우리 편이 얘기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돼 있고 근데 내 편이 아닌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공격성이라든지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든지 보호 위협 이런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뇌가 가진 좋지는 않은 편향인 거고 약간 덕질하는 분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자, 정말 이렇게 웃고 즐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와 진짜 휙 가버린 느낌이죠. 진짜. 와 너무 아쉽네요. 아쉽겠지만 또 오늘 함께 해주셨던 소감 또 재민님부터 한번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님이랑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약간 치유받는 느낌도 있었어요. 맞아 울음포를 쏘죠. 맞아요, 진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 약간 역시 나는 옳지 않았다. 나는 역시 틀리지 않았어. 나는 역시 틀리지 않았어. 나는 역시 틀리지 않았어라는 그런 확신을 얻고 가는 그런 기분이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또 누구보다 또 소감이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그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잘 모르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걱정을 하고 왔어요. 만화 아는 거 별로 없는데 나 대화하면 낄 수 있을까? 너무 잘해버렸다. 그렇지만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까지 몰입하면서 얘기했던 방송이 있었나 이게 갑자기 약간 봉인해제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제 스스로에 약간 놀라고 갑니다. 근데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무엇보다 동서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정말 힐링을 줬던 그 단어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게 가장 문제다. 덕후들은 뭘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 티셔츠를 입고 갈게요. 덕후들에게 준 한마디입니다. Believe in yourself. 여러분은 옳습니다. 역시 내가 옳았어. 엄마 틀렸어. 수덕방이 이렇게 뭉클하게 끝나는 적이 있던가요? 네. 정말 이 뭉클함 갖고 이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찐드레 페이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독일어로 해주세요. Tschüss. 내가 리더로 있는 레브는 8년차 5인조 보이그룹이다. 흔한 망돌로 시작해서 서예현의 직캠 덕분에 1군으로 떡상 할 기회를 별급 소속사 때문에 말아먹고 서예현과 아이들로 박제된
2군 아이돌. 뭐 유감은 없다. 왜냐하면 이든 씨, 벌써 레브가 7주년을 맞이했는데 팀의 리더로서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7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젠 제가 가고 싶은 음악의 길을 마음껏 펼쳐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레브의 이든이 아닌 프로듀서 윤이든으로 뵙겠습니다. 와, 이든 인스타 봤어? 아, 이제는 fucking 아이돌 노래 말고 리얼 뮤직 하고 싶댄다. 미쳤나봐. 해시태그 music is my life, 해시태그 리얼 뮤직, 해시태그 fucking 아이돌? 와, 대박 미친 거 아니야? 3만 번째 팬이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초심 잃은 아이돌을 위한 초심 되찾기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대상자 윤이든. 지금부터 7년 전 데뷔 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초심도가 제로가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모두가 메소드 연기했는데 지금 다들 엄청 어우치고는데요. 7년 아이돌 생활로 얻은 청담동 집 억대 저작권료 마이카 페라리. 전 재산이 사라진 초심 잃은 아이돌 윤이든. 과연 그는 초심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웹툰 초심 잃은 아이돌을 위한 회귀백서